영원히 가난한 자들의 마지막 무기 제104회 영광 독서 토론회 장소 영광도서 4층 사랑방 일시 2005년 6월 22일 토론 대상 도서 공선호 연작소설 유랑가족 토론자 이겸 사회토론 진주국제대학교 교수 박나 지정토론 경정대학교 교수 작가의 만남 공선호 이겸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선호 씨를 모시고 유랑가족이라는 작품을 대상으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광 독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독서 토론회를 위해서 오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공선욱 선생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시간 중에서도 따로 틈을 내어 참석한 독자 여러분이나 작가 선생님들에게 다 같이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선욱 선생님의 소설적 이력을 살펴보면 첫 소설에서부터 계속해서 유랑 모티브가 등장하고 있어 이번 작품집 유랑가족의 소재는 그다지 특별한 건 아닐 듯합니다. 주인공들은 지속적으로 가출을 해왔고 언제나 집을 떠나고 정착하지 못하는 일이 계속되어 왔는데 왜 유독 이 소설에 와서 유랑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특화하게 되었는지 그런 배경과 함께 이 작품을 창작한 동기나 보심땀 내지는 작품 개요 등에 대해서 작가 선생님의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의 한 부분을 작가의 육성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토론자 선생님의 질의 그리고 중간에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선생님께서 이 작품을 둘러싼 배경 이야기나 혹은 유랑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묶이게 된 이유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선옥, 제가 유랑 가족을 쓰게 된 동기는 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뚜렷한 동기가 있어서 글을 쓰는 것은 아닌데 살다 보면 그냥 쓰고 싶어질 때 쓰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 작품을 쓰기 전에 공선호 마흔의 길을 나서다라는 산문집을 엿보는 적이 있거든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월간 말지에 연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 쓰려고 전국을 한 달에 한 번씩 떠돌아다녔거든요. 그야말로 진짜 유랑을 했어요. 한 40매짜리 원고를 쓰려고 제 딴에는 아이 엄마가 애들도 방치해 놓다시피 해놓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런 식으로 잡지에는 그냥 간단하게 나왔지만 제 딴에는 무진장하게 고생하면서 썼던 원고였거든요. 지금 여기 애기 엄마들도 와 계시겠지만 사실은 애기 엄마들이 바깥에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애기 아빠들은 다르시겠죠. 물론 일동 웃음. 제 인생 자체가 거의 글쓰는 작가인과 동시에 애기 엄마가 됐어요. 저는 애기 엄마로 산 지가 20년 됐거든요. 작가로 산 지는 한 10년, 10몇 년이나 됐을까? 한 14년, 15년쯤 됐네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글 쓰려면 어디 가서 취재라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전쟁을 치르듯이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 이 땅에서 아이 엄마로 산다는 것도 힘든데 저는 글을 써야 하고 그런데 그것도 보통 글이 아니라 또 기행문이었으니 정말 이 땅 저 땅 막 정해놓지도 않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은 그때 제가 돌아다녔던 것을 원천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산문에다 차마 다 쓸 수 없는 이미지들이 있었던 거죠. 진짜 너무 참혹하고 너무 슬픈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소설로 써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일단 소설로 걸러보자 했죠. 그래서 이 소설이 나왔어요. 실천문학에서 마침 연재 제의가 오기도 했고요. 사실 이보다 기본적인 동의는 물질적인 결핍이 아닌 정신적인 결핍에 대한 것이기도 해요. 이 작품의 내용은 유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저는 독자들한테 또 다른 욕심이 있어요. 뭐냐 하면 소설을 읽면 그대로 먼저 읽고 그 다음 한 번 더 읽어주는 거예요. 1차적인 독서 때는 물질적인 결핍과 유랑민에 대한 공감을 얻는 것이고 2차 독서 때는 물질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결핍으로도 독자 자신들 또한 유랑가족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시각으로 또 한번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작가로서 모르겠어요. 어떤 독자분들이 그렇게 읽으실 줄은. 예전에 술술밭으로 오세요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많이 읽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생태주의적인 관점에서 읽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외로움이나 사랑 같은 시각에서 읽어주기를 바랐거든요. 그런 뜻에서 이 작품도 영원히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이 없는 미래만 볼 것이 아니라 영혼과 상처에 관한 것으로도 짚어봐 주시면 좋겠다는 작가의 바람이었는데요.
하여튼 좀 전에 기행문 이야기에서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여행의 기록이지만 그 기록 속에서도 풍경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소설에서도 풍경과 상처는 항상 겉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풍경 속에 숨어있는 상처나 환부를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그 결핍에서 이제 영혼의 결핍까지를 읽어달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흔히 공선호 소설을 설명할 때 환상이 없는 작가 혹은 영혼이 결핍된 자의 날것, 그들의 삶을 생생한 육성으로 들려주는 작가라는 것이 평론가들의 일반적인 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랑가족의 한 부분을 작가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선호, 작가가 자기 자신이 썼던 글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다는 건 상당히 민망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구절 읽을게요. 일부분이에요. 가난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무수히 봐온 한이었다. 가난한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기도 하고 난폭하게 만들기도 하고 무력하게 만들기도 했다. 가난은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렸다. 가난한 사람이 그들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무기는 사랑뿐이었다. 그 사랑이 경수 부부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부자들의 사랑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사랑이 한에게는 그래서 더 눈물나는 사랑이었다. 돈도 받쳐주지 못하는 것을 사랑에 받쳐주지 않는가. 가난한 사랑이. 이 정도 읽을게요. 이경 감사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무기는 사랑뿐이다. 라고 이 소설집의 전체적 주제에 해당하는 귀한 희망에 관한 부분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사실 유랑가족 전체를 관통하는 모티프는 가난이 사람을 어떻게 황폐해 하는가 하는 것이고 이는 매우 역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망가뜨리는 힘에 대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지는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연약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작가 선생님께서는 이 두 부분이 모두 교묘하게 드러나는 한 부분을 읽어주셨는데요. 혹시 앞으로 궁핍에 맞서는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그려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선 글쎄요. 작가는 앞으로 쓸 작품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해도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가 아니라 비밀스럽게 하지요. 근데 해마다 폭풍이 불고 가뭄이 오고 자연재해를 당하게 되면 가진 사람들은 끄떡없거든요. 항상 난리가 나면 가난한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제일 첫 번째로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세상이 정말 뭔가 살만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덤으로 얹혀 사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외에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자들은 물질로 지탱되는 오만함과 과시하는 무식함을 드러내요.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그들은 또 몰라요. 의식을 못해요. 자기네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로 어찌되었던 저는 엄청난 태풍과 엄청난 가난과 전쟁 같은 것 앞에서조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건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쓰고 싶어요. 이경 그 답변을 요약하면 가난한 사람의 힘에 대한 긍정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정토론자이신 박은하 선생님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하, 방구 육성으로 낭독하신 부분은 직접 선생님이 선택하신 건가요? 공선호, 예, 그렇다고 봐야죠. 박은하, 그 부분이 이 작품의 진수인 건 사실인 것 같지만 저라면 다른 부분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소설을 읽는다는 건 세상의 작은 이야기들의 모험을 읽는 것과 같잖아요. 그렇다면 좀 생경스럽더라도 묘사가 핍진한 부분을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주제가 압축된 부분을 읽다 보니 그다지 이 작품의 전체적 느낌이 확 와닿지 않는 것 같군요. 공선호, 그럼 다시 읽을까요? 재미있는 부분 찾아서. 바구나, 그건 제 재량이 아니고 사회자의 재량일 것 같네요. 토론이 있기 전에 잠시 공선 선생과 이야기를 나눈 도중에 오늘 토론이 좀 힘들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연강 독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대상은 공선호 선생님처럼 너무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논쟁이 잘 안 되니까요. 좀 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아야 하는데 모든 의견들을 긍정해버리니 토론이 잘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토론자인 제 자신의 문제인 것 같은데 소설을 읽으면서 이 작가는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썼을까? 나 같으면 이렇게 썼을 텐데 하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토론에 나서면 참 좋겠죠. 그런데 토론자인 저 자신이 전적으로 작품의 내용에 대해 동감해버리면 토론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평하는 사람의 본분을 사실 포기해버린 상태가 되니까요. 공선호 선생님의 작품을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번 작품 역시 저로서는 그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오늘 토론이 사뭇 어려워지겠구나 하고 미리 걱정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방청객으로 앉아 계시는 독자들도 그렇고 작가 선생님도 그냥 마실 나와서 덕담 나누는 자리가 안 되려면 쓴소리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작품을 읽고 난 후 제가 가졌던 전체적인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 오늘 토론의 전체적인 윤곽이 그려졌으면 합니다. 앞서 저는 선생님이 쓰셨던 이 작품집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무엇을 쓰는가에 대한 것이지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저는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잘 되어 나오지는 장담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가끔씩 저는 이 작품 안에 나올 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복지관에 들러 강의도 아니고 녹두리도 아닌 이야기를 나누다 오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거기에서 만난 아주머니한테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드렸죠. 며칠 지나 그 아주머니가 책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곤 다음부턴 자기한테 이런 책을 빌려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더군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고통을 책으로 다시 읽어야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 중에 하나를 공선호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가 선생님은 이 글을 누가 읽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누구나 글을 쓰면서 상상적인 독자 혹은 구체적인 내포 독자를 상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작품을 쓸 때 그런 전략상의 독자는 누구였는지요? 공선호 선생님이 읽으라고 쓴 소설은 아닌 것 같네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워지는군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뭐 누구한테 읽히겠다 그런 것과 생각 않고 그냥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라도 그러니까 그 위에 가끔 고생한 할머니들 이야기 들어보면 내 인생을 소설로 쓰면 10권도 넘을 거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피곤해서 쓰고 나면 마음이 좀 풀어질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쓰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쓰느라고 내 마음은 가벼워졌지만 진짜 많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사실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면 TV 드라마 보잖아요. 자기도 현실과는 전혀 다른 드라마들이요. 그리고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제일 화려한 드라마들을 봐요. 그러니까 자기 현실하고는 전혀 딴판인 세계를 그리는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드라마 작가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소설가로서 저는 그 어떤 독자를 겨냥해서 썼다기보다는 어떤 시대를 인식하고 썼을지도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래 선생님이나 황석영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그분들의 글을 읽으면 당대에 대한 정말 정직한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요즘 소설들을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정직하게 기록한 소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조세희 선생님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꿈 같은 정직하고 진실한 소설적 기록물들은 굉장히 풍요롭거든요. 어쩌면 소설가는 독자와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대와의 불화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시대와 독자는 항상 작가들이 이렇게 정직하게 쓰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작가는 해야죠. 제가 이 시대 작가니까. 안 쓰면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묻혀져 버리면 마음이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세계의 시대다, 신자유주의다 하며 강풍이 몰아쳤던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신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공손의 글을 보면 그 시대가 보인다 하는 한 30년 뒤쯤에 읽혀지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봐요. 바구나 공 선생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가 다시 왜 쓰는가의 문제로 돌아와 버렸네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가적 실천에 관한 것인데 그 대답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려나오겠죠. 이야기를 조금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학부 강의 중에 공선호 선생님 소설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잘 읽는 소설은 우리 생의 꽃인데 소설이 참 슬프잖아요. 소설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 가서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호흡을 탁 멈추게 돼요. 어느 부분이냐면 젖가슴이 작아서 슬픈 여자가 젖가슴이 커서 슬픈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지점에 가면 저는 가슴이 찡해서 호흡을 가만히 멈추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 지점에 가면 영락없이 젖가슴을 크다는 이유로 때문에 폭소를 터뜨려요. 서로 상반적인 감정이 교차하는 거죠.
아이들은 자라면서 듣고 본 게 없어서 아직은 삶의 질이 멸렬함을 잘 모르는 거죠. 물론 아이들의 삶은 물질적으로 충분히 풍부해졌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함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작가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의도대로 적어도 작가의 약속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지점에서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런 행운이 그들에게 와주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그런 기대를 낙관할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코 좋은 환경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토론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고 싶네요. 이 작품은 5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편에서부터 5번째 마지막 작품까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만, 이를 한이라는 사진작가가 다 묻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1편 같으면 실리의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로 이루다가 맨 마지막에 한이 이를 종합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끝내는 거죠.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으면서 잡지사에 보내 그것으로 호구를 하는 자신의 처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을 잡지사에 보내는 보내지 못하는 이야기. 왜냐하면 이들 가난뱅이 이야기는 딱히 특별할 것도 없거니와 편집부가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한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1편 마지막 부분의 열차칸에서 만난 짐나간 18살짜리 딸을 찾아 청량리로 가는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이야기하면 그 고통은 너무나 크지만 너무 상투적이며 전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잘 알고 공선옥 씨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서술자 안에 입을 빌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상투적이지 않게 가난뱅이들의 이야기를 독자들이 읽고 싶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제가 다시 드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리하면 왜 서술자가 사진작가 한이어야 했을까요? 한이 이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인지요. 공선옥. 제가 또 공선옥 마흔의 길을 나서다를 빌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목격했던 그 가난의 풍경들을 상투적이지 않게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용납이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기교를 부린다거나 색다른 어법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상투적인 것은 너무 지겨워요. 그렇지만 우리 일상 자체가 너무 지겹게 상투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바구나. 자꾸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끔씩 수업받았던 학생들이 시집간다고 연구실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묻죠. 시집가서 뭘 할 거냐고. 대부분 스위트홈에 대한 환상을 늘어놓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묻습니다. 주부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느냐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빨래하는 거, 밥하는 거, 아이 돌보는 것 등에 대해 말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전 이렇게 답해줍니다. 주부가 된다는 건 밥 잘하고 빨래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밥하고 내일도 밥하고 그 다음날도 밥하고 또 그 다음날도 밥하는 그 지겨운 일상을 견뎌내는 것이라고요. 공선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일상의 진밥이란 게 거의 이런 것을 뜻하는 건 저도 조금은 압니다. 그리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지친 일상을 거짓 과장한다는 게 제약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 제가 이 작품을 놓고 공선생님께 거짓 과장을 요구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찢어지게 가난한 이 사람들의 삶이 그 지겨운 일상이 정말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인 영지의 답답한 현실은 너무 핍진하게 전달되긴 했지만 고통스러운 그 이야기가 그냥 전주곡 정도로 끝나버리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죽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겨우 소록도의 고모를 만나 한이 영주를 건네주는 게 이야기의 끝이죠. 이야기의 초점은 영주라는 아이지만 여전히 독자들은 한이라는 사진작가의 시선에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작품의 성과가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라면 지금 공선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정말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일까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사진작가 한이라는 인물은 선하고 도덕적이기는 하나 그들과는 엄연히 다른 지식 노동자일 뿐이죠. 그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한들 돌아갈 집이 있고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사회적으로 보장된 시선까지 스스로 갖춘 인물이잖아요. 게다가 이 한의 시선에서 독자의 판단이 이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인식 지점이 생성된다는 건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한의 이 계몽적인 시선이야말로 너무 상투적이니까요. 공선호, 토론이 어렵긴 어렵군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질문에 휘둘려서가 아니라 박은하 선생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제가 수용을 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더 안 읽히는 소설이 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독자들을 배려한답시고 환희라는 사람을 등장시킨 게 오히려 실수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소설을 쓸 때는 아무 독자들도 읽히지 않을 그런 각오로 하고 한도 빼고 그야말로 생짜로 그냥 정말 생짜로 써봐야겠네요. 바구나. 그렇다면 이젠 서술 전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네요. 어차피 복주간 아주머니가 이 책을 이 글을 읽을 거라고는 현재로선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이 글을 읽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 이 글의 진위가 전달되기에는 그들과 책 사이에 너무나 많은 나쁜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기도 하고요. 현재 우리들의 소설은 그걸 뚫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글쓰기는 현실적 전략을 가져야겠죠. 고통을 주면서 독자에게 다가서든지 아니면 더 달콤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경험 없는 젊은 계층들을 설득시키든지 이경 두 분의 그 질의 응답을 들어보니 애초에는 토론자께서 독자를 전제해야 된다는 것에 출발해서 그 다음엔 독자를 제거하는 단계를 넘어 마지막으로 독자를 선택하여 그에 따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잠깐 정리하자면 공선호 선생님께서 묘사하고 있는 가난이나 비참함의 의미에 대해서는 토론자께서도 충분히 수락하고 계셨고 단지 그에 따른 전략의 문제 혹은 서술장의 요청이나 희망사항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소설의 해설에 우리는 가난을 떠올리지 않으려는 심리적 도피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는 도피라는 말이 약할 정도입니다. 오히려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터부시되고 있습니다. 터부시되는 대신 한류나 삼성과 현대 그리고 항우석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도 말을 하죠. 가난을 덮어버리고 빛나는 것들만을 드러내는 그런 허위 의식이 암암리에 모종의 합의를 잇는 거죠. 그러므로 가난에 대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러한 도피를 넘어서 그런 터부에 대한 또 다른 금극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작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대에 대해서 쓴다는 것, 그 표현이 도피라는 이름으로 정의되고 있는 그 금기에 대한 다른 뜻 내기로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독자 여러분들께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일 박은하 선생님의 의견과는 약간 다른 입장에서 오히려 저는 작가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당대를 보여주는 게 작가의 의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기 바로 직전 거의 동시에 박민규의 카스테라를 읽었습니다. 실업의 허덕이는 젊은이들의 절박한 삶을 온갖 상상력과 기교로 그려냈더군요.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읽고 바로 유랑가정을 읽으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들한테 일자리를 내줄까 아니면 제 월급을 반쯤 뚝 떼어가지고 그냥 그들에게 나눠줄까 그런 고민을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 삶이 너무 가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말을 드립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만약에 박민기식으로 온갖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썼더라면 읽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 이 작품의 서술 방식이나 동정어린 사진작가 한이 이야기를 풀어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합니다. 봉준호 감사합니다. 독자이 저도 책을 읽으면서 제게 변화가 왔는데요. 어떤 거냐면 저희 사무실에 오전 10시만 되면 빈박스를 수거하러 오시는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일주일 정도 세수를 안 하신 것 같고 제대로 식사도 못 하시는 것 같은 분입니다. 평소엔 아침마다 그분을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난 오늘 아침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분에게 종이컵에 생수를 떠다 드리게 되더라고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한테 내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런 제 행동이 그냥 단순한 동정일 뿐이지 않을까 하는 것과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사는 세상 이상한 모순을 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정확한 답을 주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모순을 해결할 방법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공선호 가난에 대한 저의 속내를 말씀드리자면 가난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서도 없어질 수가 없는 문제라고 봐요. 인류에게 제1의 문제가 가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가난 자체가 아니에요.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지만 오히려 문제는 그 가난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는 가난을 악성 바이러스 취급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가난과 가난한 사람들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일수록 저는 정신적으로 진짜 심각한 천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선진국이란 나라가 왜 선진국이겠어요? 국민 소득은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아픈 바이러스를 갖지 않습니다. 영화 이론 공부를 하고 싶다 생각하면 노숙자 같은 사람들도 대학생들과 영화 이론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사회, 또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는 사회가 그들의 사회죠. 가난 자체는 절대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그 사회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척도겠죠. 제가 책에서도 썼듯이 생활의 안전은 물론이거니와 인격도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사회로부터 지극한 보살핌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무조건 물 한 컵 갖다 주는 일도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나의 시선이 가난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찌되었든 가난은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가난 자체가 그렇게까지 천대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단지 가지지 않았다는 것뿐이죠. 이경 독자분의 질문은 그러니까 공선호 선생님의 책을 통해서 자신이 부자를 지향하는 가치관까지는 바꾸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공선호 그것도 개인적인 소망이라는 이유 때문에 존중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자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만큼 사회의 어떤 지평에서 가진 것만큼 누군가에게 뭔가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양심으로라도. 이경 그러니까 가치관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가난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도움이나 원조보다는 윤리적이라는 답변이군요. 독자 3. 이번 작품집은 저는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읽은 작품들에 비해 저한테 감동이 덜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고 제 주변 사람들도 가난하고 그래서 가난에 대해서는 남들보다는 비교적 관심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이 나누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왜 이 작품의 재미를 느끼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너무 많은 매체에서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익숙하다는 느낌 때문일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번 작품들은 다른 매체에서 이들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너무 아니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서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전략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 소설은 이렇게 가자라는 기본적으로 이 소설을 쓰기 전에 제가 가졌던 마음가짐이 그랬었고요. 제가 예술가라면 미적인 것에 대한 고려도 있었고 색다른 성취감이 있기도 있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저의 역량 부족인 것 같네요. 뭔가 앞으로는 더 많이 연구해야겠습니다. 독자사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질문은 아니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글 쓰시다가 막히거나 또는 안 쓰여질 때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극복하시는지요? 공서는 하루 종일 글만 쓰지는 않습니다. 맨날 술집에 가면 작가들이 제일 많잖아요. 제일 많이 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원칙은 있어요. 아까 서두에서 제가 아이들 엄마라고 그랬었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작가들하고 저는 처지가 좀 다르고 오히려 보통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일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도 내어주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니 저는 낮에 일을 해요. 밤에 자고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되도록 8시간 노동을 하려고 해요. 주 5일 일하려고 하고요. 일에 성과가 있으면 아 내가 오늘 하루 분의 노동을 했구나 하고 좀 안심이 돼요. 이렇게 해서 또 다음 날에 우리 애들 데리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안심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땐 좀 불안하고 그래요. 그리고 글이 안 써지거나 할 때 힘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막 억지로 쓰려고 하지요. 그것도 안 되면 사방을 걸어 다니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글쓰기가 힘들긴 힘들구나 하고 느껴요. 하루 일의 분량을 8시간 지키면 하루에 200장 원고지로 100매도 쓰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체력에 붙여서 대충 한 50매 정도 써요. 급한 원고는 컴퓨터로 쓰고 되도록이면 저는 손으로 많이 써요. 손으로 일단 쓰고 나중에 우리 아이 시켜서 컴퓨터로 옮겨요. 용돈 주고 왜냐하면 글 쓰는 일은 노동이니까 노동다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육체 노동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저한테 일을 무지막지하게 시켰는데 그게 이렇게 글 쓰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미천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애들 보고 자꾸 일하라 하거든요. 아파트에 살면서도 눈이 오면 아이들 데리고 나가 땀 펄펄 흘리면서 다 쓸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싫어하지만 하다 보면 굉장히 좋아해요. 이경 걷기를 통해서 소설의 실마리를 풀어나간다는 작가의 그 습격이 오늘날과 같은 속도의 시대엔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특히 소설 쓰기는 기본적으로 육체 노동이다. 이라는 말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게다가 선생님이 아이들 이야기까지 덧붙이니 유랑가족이라는 이 소설가 공소록이라는 작가가 훨씬 우리의 현실 속으로 가까이 다가온 듯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파구나. 이제 거의 마무리 질문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작가 선생님께 머리 아픈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건 질문이 아니라 저의 넋두리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질문이 궁극적으로 작가의 무의 수만은 없고 작가가 대답할 성질의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사실 소설이라는 것이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또 지금 소설하고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공선호 선생님 소설 한 편 읽고 나면 독자들은 이 가난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인위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깨닫거나 이 가난이 발생했던 지점을 찾아가는 지혜를 작품 속에서 얻게 되었을 겁니다. 20년 전이라면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읽고 있으면서 가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이 작품의 내용이 아니라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쩌자는 건가 이런 답답함이 마지막까지 계속 가셔지지가 않는 거죠. 물론 작가 선생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작가 쪽이든 평론가 쪽이든 모색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일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작가께서 낭독하셨던 부분의 주인공이었던 경수 부부 이야기 중 한 대목입니다. 한이 곡성에서 사진 찍다 만났던 인물이고 그 역시 너무 가난해서 가고 싶은 대학도 포기하고 서울 올라 미신 공장 다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소시민적 꿈을 안고 사는 인물입니다. 하는 형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제 막 이사를 가서 하늘 초대하는 대목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이사 와서 가장 좋은 게 아이와 욕실에서 함께 목욕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가장 큰 꿈이었다고. 저 역시 이 부분에서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자기 아이와 따뜻하게 물을 들어가서 함께 목욕할 수 있다는 건 추구해야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인데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는 슬픔이 칭해왔어요. 하지만 동감과 함께 저항도 가장 컸던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런 가족주의가 사람들이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오히려 한패케 만드는 또 하나의 원흉일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바깥쪽의 경계가 허술하면 안을 자꾸만 다독거려야 하니 세상은 자꾸 제 자식, 제 가족만을 챙기게 되고 그런 만큼 제 새끼와의 따뜻한 스킨십은 하나의 질 수 없는 욕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겠지요. 지키려니 빼앗기지 않으려 바둥대는 건 피하기 어렵고 그것이 더 적극적이 되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자식과 내 식구들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은 욕망을 가지는 거고요. 이런 이중적 특성을 갖는 게 바로 아이와 목욕하고 싶은 욕망으로 드러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이러한 대목은 충분히 존중은 하되 무한정 비판 없이 수락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 서술자 하는 이와 또 정반대입니다. 취재에 나와 남의 아이 때문에 병에 걸려 누워있는 아이의 병원에도 가보지 못하고 한 달 동안 바깥에 떠돌고 있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너무나 도덕적이죠. 개연적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이타적인 도덕성은 지나치게 남발되어서도 안 될 뿐더러 그러한 이타성이 어떤 연유에서 생겨났는지 탐색을 포기해서도 안 되리라 봅니다. 이러한 탐색이 진중하게 진행되어야만 비로소 경수의 헌신적인 가족주의가 사회적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니까요. 제가 처음부터 작가 선생님과 요구했던 서술 전략이나 방법의 모색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인간의 모두 이기심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자의 이기심도 존중받아야 하고 가난한 사람의 이기심도 존중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부자의 이기심만이 존중받고 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이기심이 이기주의를 하려야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터전 자체가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가난을 눈에 안 보이게 꽁꽁 싸매버려요. 그렇다고 가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가난한 이기심들은 존중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사회적인 배려로 필요로 하는 이기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더욱더 쉽게 내팽개쳐지지요. 반면에 가진 사람들의 이기심은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훨씬 더 존중을 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것. 이 불균형이 지속되는 한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불화할 수밖에는 없는 거고 야만국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고 누가 묻는다면 작가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누가 뭘 해달라고 그러느냐. 그런 거 아니다. 단지 평소에 가난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그냥 가난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뭐 그런 거죠. 가난을 정말로 맑은 마음으로 대하자는 겁니다. 더 할 말이 없네요. 이경, 가난한 자의 이기심은 우리 시대에 특히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답변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이란 낭만적 사랑이나 환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수순인 것 같은데 이 소설의 유랑자들에게 결혼은 그런 식의 순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혼은 제도적인 것인데 납치나 혹은 거의 강간에 가까운 행동을 통해 결혼을 이루어지거든요. 제도적인 것과 이탈이 막 섞여 있습니다. 작가 선생님께서는 결혼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작품 속에는 성을 대체로 판매되는 것으로 그리고 있는데 판매되지 않는 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가볍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소설과 연관시키지 않아도 좋고요. 공서로 결혼이란 거 글쎄요. 내가 음이기 때문에 양이 항상 그리워서 그냥 그렇게 맺어진다면 굉장히 고전적인 차원이죠. 그런데 음이기 때문에 양과 결합하고 양이기 때문에 음하고 결합하는 게 아닌 또 다른 조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결혼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제도화되어 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결혼은 일종의 본능일 수도 있는데 결혼이라는 게 끌어당기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건 그야말로 결합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닌 음과 양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건들에 둘러싸여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심각한 거죠. 앞으로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고 말들이 오가는 한쪽에서 그야말로 공고화된 제도로서의 결혼이 그의 질서라 굉장히 흥해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양극단이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바구나 작품 읽으면서 제가 눈여겨봤던 건 다른 작품 등장하는 인물들 중 아무도 희망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싸울 건덕지가 있을 텐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한 줌의 희망도 없어요. 왜 이렇게 그러진 거죠? 맨 마지막 작품 먼 바다에서는 세트마을 수몰지구에서 곡물 주워 파는 가난뱅이들에 대한 표현이 경기해서 혹시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달리다가 타이어가 펑크나는 바람에 또 주저앉아 버리고 말더라고요. 공선호 희망이 없었다는 걸 저도 몰랐어요. 진짜 굉장히 박 선생님이 잘 읽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진짜 경쾌하게 썼어요. 쓰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 없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경쾌하게 써지지? 굉장히 저 자신도 놀랐거든요. 선생님께서 경쾌하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문득 생각이 나네요. 바구나 문제는 경쾌하죠. 아마 선생님도 쓰시면서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을 테니까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 돌아온 세계관 때문에 결국은 타이어 펑크를 내는 걸로 모든 걸 끝장내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저 역시 가망없는 희망을 그들이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하지만 제발 싸울 힘이라도 좀 주세요. 그래야만 모순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들 자신들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독자가 그들 안에서 모순을 찾아내고 읽으면서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이라도 작품 속에서 조금이라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전통적으로 이에 대해 우리 소설이 가졌던 대안은 대략 둘 정도를 둘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문고 선생님 방식이고 하나는 정찬 선생님 방식입니다. 이문고 선생님 방식은 서술자를 지식인으로 두지 않고 가난뱅이가 가난을 그 내부에서 바라보고 당사자들 스스로가 독자들과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미래도 없고 암담하게 그지없지만 그래도 이문고 선생님은 일상의 힘을 얻었던 거죠. 말하자면 일상을 견디는 힘은 그 일상 내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볍고 경쾌하게 그들 내부에 안에서 절망하지 않고 절망을 이야기하는 법을 이문고 선생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정찬 선생님 방식입니다. 너무나 암담해서 구원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구원자가 예수인데 그 예수조차도
사실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기껏해야 불쌍한 사람의 손을 붙들고 상처받은 사람의 고통만큼 아파하고 울어주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전역이 그런 이야기잖아요. 구원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유랑 가족의 한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모순을 갈파할 수 있는 서술자가 있어야만 하고, 구원이 아니라면 이문구 선생님처럼 내부에 들어가서 그들의 일상을 내부에서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통찰에 꼭 미래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리듬을 카니발의 방식으로 읽을 긍정성을 찾아야죠. 공손홍, 저는 아까 하늘 빼겠다고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의도적으로 강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가난에 대해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난의 순간에 대한 문제, 가난을 바라보는 시선에 관한 소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입장에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좀 반성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시선을 어디다 둘 것인가 혹은 나의 시선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겨 대답하기보다는 질문의 반복에 가까운 답변이 되었는데요. 어느 대담에서 보니 공선호 선생님께서는 철저하게 절망하는 것이 우선이다. 희망을 손쉽게 갖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일단은 절망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던 건데요. 그러한 사고와 이 소설의 희망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요. 공선호, 아까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도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순수하게 도덕적인 사람은 없죠. 비겁하지 않기 위해 용감해지고 나쁜 마음이 드니 감추려고 선행을 하는 거고, 그러니 하니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굉장히 비판자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가다가 망하겠지. 다 망한 뒤엔 어떻게든 되겠지. 조그만 덩어리가 돌돌돌 굴러가다가 가속도가 붙고 더 커지다가 결국 꽝하고 깨지는 순간만 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게 될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살아남을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집만큼은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굴러갈 때 엄청 덕분 인간들 말고 피본 사람들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가당치 않은 망상이나 우기 같은 마치 생산 없이 일저지르는 시지프스 같은 거요. 이경 시지프스보다는 휴거에 가까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정도의 윤리를 가진 사람만 걸러지고 나머지는 콱 망해버리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손하게 지속 불가능한 희망보다는 지속 가능한 절망 속에 서 있는 작가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 말고 다른 소설에서도 보면 희망의 싹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상당히 잔인하게 잘라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오히려 공손한 선생님은 쉬운 결말로 가지 않는 성실한 작가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구나 질문이라기보다 격려에 가까운 건데, 작품 읽으면서 제일 좋았던 건 사투리였어요. 작품의 내용을 굉장히 풍부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건 사투리더라고요. 특히 개인적으로 마카라는 말이 좋았습니다. 남도 사람들은 말깡이라고 해요. 전부, 온통, 모두 등에 해당하는 의미로 쓰는 말인데, 말깡 다 죽어부숴 뭐 좋겠다 이렇게 쓰지요. 공소는 봉화 쪽에서는 마카라고 쓰거든요. 하지만 쓰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바구나 한 작가가 여러 지역의 사투리를 동시에 그것도 아주 정확히 구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그런 노력이야말로 서사를 지탱하는 그런적인 힘이죠.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큰 강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경, 처음 시작할 때 지정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유랑 가족에 대한 토론은 굉장히 힘들게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 자체가 상처하고 환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토론을 위한 논리가 아니라 일종의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인 문제를 논리적인 견해를 끌어올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 선생님께서 성실하게 답해 주셨고, 토론자 선생님께서도 이런저런 충돌 지점을 잘 찾아내어 질문해 주셨고, 또 독자들께서도 여러 질문들을 통해 작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104회 영광 독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바구나 본지 편집위원.